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스타 활용교육 챕터 3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MSA 정의 그리고 특징 및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대표적인 서비스들과 함께 파스타를 활용한 MSA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MSA의 개요입니다. MSA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원띵,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초점을 맞춘 서비스. 스몰, 이 서비스는 각각 독립적이고 배포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API, API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와 연계합니다. 어토노머스, 각자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 즉 독립적인 팀이 각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틴 파울러는 2014년에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이란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프로세스로 실행되고 경락 메커니즘으로 통신하는 작은 서비스들의 모음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완전히 자동화된 배포 기계를 통해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MSA의 특징입니다. 분리된 서비스들의 집합, 비즈니스 능력에 따른 기능 분할, 프로젝트가 아닌 개별 제품, 똑똑한 엔드포인트와 파이프 처리, 통제의 분권화, 데이터 관리의 분권화, 자동화된 환경 구축, 장애에 대비한 설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으며,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MSA에서 소프트웨어는 API를 통해 통신하는 작은 독립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독립된 작은 구성 요소는 각각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분할이 되며 합쳐져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때 각각의 독립적으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만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난 부분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자들은 각 기능을 설계 및 개발할 시에 독립된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디커플링은 한 개발팀이 다른 개발팀이 개발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점은 개발에 있어서 민첩성을 높입니다. 다음은 MSA의 장점입니다. 앞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장점과 상당히 많이 동일하며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개발 기술 다양성,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최적화된 언어와 아키텍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복성, 오류 발생 시 복구될 때까지 요청 가능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회복성을 높입니다. 확장성, 서비스들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비스 단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X축 확장으로 불리는 멀티 애플리케이션 또는 G축 확장으로 불리는 확장을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쉬운 배포, 데브옵스와 결합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는 개발 속도와 개선에 높은 효용성을 가집니다. 자동화된 단위 테스트와 시나리오 테스트는 빠른 배포 주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직 지향입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개별팀에서 독립적으로 개발, 배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오버헤드가 일정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결합성, 개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특화된 단순한 서비스로 개발자의 관리 범위가 명확하게 되고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서비스는 다른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로 느슨하게 연결됩니다. 대체 가능성, 서비스들을 나누는 규칙, 즉 서비스를 모두려 하는 규칙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음은 MSA의 단점들입니다. 복잡성, 여러 서비스로 나눠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할 서비스의 개수 증가로 운영 복잡성이 증대됩니다. 분산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다중 데이터베이스 및 트랜잭션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버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합 테스트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는 만들기가 수월하지만 런타임 환경상에서 비동기 상호작용을 테스트하기는 까다롭습니다. 또 배포 운영을 위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배포 운영을 위해서는 데브옵스 기술이 필수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또 중복성입니다. 서비스 구현 전반에 걸친 노력의 중복이 필요합니다. 코드 중복, 여러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코드 중복은 필연적입니다. 데이터 중복, 분할된 데이터의 가용성 및 일관성 유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 데이터 트랜잭션의 일관성입니다.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으로 인한 데이터 일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트랜잭션 실패 시 데이터베이스 단위 롤백이 되지 않아서 보상 트랜잭션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쇼핑몰 웹을 예시로 생각해 봅시다. 쇼핑몰 웹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서비스 단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쇼핑몰은 크게 생각하면 사용자들이 물건을 주문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큰 기능은 최소한의 기능으로 사용자 정보 조회, 상품 정보 조회, 신규 주문 생성 등의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MSA 구조에서는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의 서비스로 생성하게 됩니다. 사용자를 관리하는 서비스, 상품을 관리하는 서비스, 주문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나눠지겠습니다. 즉, 서비스란 업무상의 기능 또는 역할을 하나의 기능 묶음으로 개발된 컴포넌트입니다. 이 각각의 서비스들은 각각의 DB를 관리하게 됩니다. 사용자 관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고, 상품 관리 서비스에서는 상품 정보를 관리하고, 주문 관리에서는 주문 정보를 관리하게 되겠죠. 각각의 서비스들은 서로 REST API를 통해 서비스들의 기능을 호출합니다. 어떠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을 읽습니다. 그럼 사용자 관리로 들어가 상품 관리에서 서로 REST API를 통해 사용자가 보려는 상품을 읽어드립니다. 사용자가 상품을 결정해 주문하게 되면 이 정보들이 API를 통해 주문 관리로 들어가 신규 주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기존의 모놀리틱 구조와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놀리틱 구조는 단일적이고 계층적인 구조입니다. UI와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묶음으로써 동작합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분산형 구조입니다. 하나의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고 각 서비스는 자체적인 DB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API를 이용해 서로 통신합니다.
대표적인 MSA 구성을 공부해 볼 수 있는 넷플릭스 OS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OSS는 넷플릭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약자로서 넷플릭스사에서 이전에 심각한 서버 장애를 겪은 이후로 신뢰성 있고 수평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한 MSA 전환 기술 노하우와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한 오픈 소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전세적으로 2억 9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상대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가입자를 상대로 고화질의 동영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2007년에 심각한 데이터베이스 손상으로 3일간 서버 장애를 겪은 이후로 신뢰성 있고 수평 확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더욱 느꼈습니다. 단순한 플랫폼 이전만으론 불가능하여 MSA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 넷플릭스 OSS입니다. 넷플릭스 OSS는 넷플릭스가 경험한 노하우와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MSA 전환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었을 때 넷플릭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넷플릭스 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넷플릭스 OSS는 2012년경에 오픈소스로 제공되었고 대표적인 오픈소스로는 유레카, 히스트릭스, 리본, 줄 등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진 마이크로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 이슈 해결을 위해 어떠한 장치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MSA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외부 호출용 로드 밸런서 LB가 있고 이걸 타고 줄로 들어가게 됩니다. 줄은 넷플릭스가 개발한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에 특화된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로 프록시 혹은 라우팅하는 MSA의 컴포넌트입니다. 히스트릭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시스템으로 인한 서비스의 지연과 장애에 대해 내성을 갖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히스트리의 핵심 기능은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차단기라는 뜻인데 과전류 발생 시에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MSA에서는 API 서버 간 통신 시 상대 서비스에서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통신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던 서비스를 격리하게 되며 이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별도의 스레드에서 밀린 작업을 수행하거나 호출수를 제한하여 반복적인 호출을 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레카는 MSA에서 서비스들을 동적으로 확장하고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운영자가 일일이 인스턴스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스턴스 상태를 운영자가 일일이 관리하는 게 아닌 동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레카입니다. 유레카를 사용하면 등록된 모든 서비스들의 정보, 예를 들어 호스트 네임, IP, 포트 등 이런 게 레지스트리로 관리되고 접근 정보를 요청하는 서비스에게 목록을 제공합니다. 접근 정보를 요청하는 서비스는 유레카 클라이언트입니다. 보시는 아키텍처와 같이 유레카는 유레카 서버, 유레카 클라이언트 두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본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서입니다. 즉, 기존의 모놀리식에서 부하 분산을 위해 L4 스위치 같은 하드웨어 장비를 앞단에 두고 트래픽을 여러 서버로 분산하는 형태가 아닌 중간에 스위치 같은 하드웨어 장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모든 서버에 대한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직접 상대 서버가 살아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PC나 모바일이 아닌 MSA에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려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올 각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실제 넷플릭스 MSA 시스템의 호출 모습입니다. ELB, 즉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와 줄 게이트웨이 뒤에 플레이백이라는 레거시 계층이 있으며 중심에 API 게이트웨이인 넷플릭스 API가 있습니다. 이 중심 서비스들은 고객에 대한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이 중심 서비스들은 엣지 서비스라고 부르며 이를 지원하는 DRM과 같은 몇 가지 보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른쪽 영역은 미들 티어와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며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계층 및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는 MSA 구조에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많은 통신을 하며 작동을 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 OSS 중 유레카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레카란 서비스 디스커버리 앤 레지스트리로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생성 정보를 제공 및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유레카 서버와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구성되며 유레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메타 정보, 예를 들어 IP나 포트 등을 유레카 서버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서버는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30초마다 허트비트를 수신받아 헬스 체크를 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앞서 유레카란 서비스 디스커버리 앤 레지스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MSA의 경우 인스턴스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으로 인해 동적으로 생성되거나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로 인해서 서비스의 접속 정보가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오토 스케일링, 업그레이드, 확장으로 인해 서비스의 접속 정보가 동적으로 변하는데 이때 서비스의 접속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방식은 각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와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는 각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접속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유레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알기에 개별로 로드 밸런싱 방법을 선택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의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는 호출되는 서비스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두는 방식으로 이 로드 밸런서로 서비스의 위치를 라우팅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AWS ELB가 있습니다. 각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수 있으며 로드 밸런싱을 위한 컴포넌트가 배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리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본이란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서입니다. 여러 서버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하 분산, 즉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보통 L4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장비였지만 MSA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리본을 사용합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서의 경우 유연성이 떨어지고 서버 목록의 추가도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MSA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서가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리본은 로드 밸런싱 기능 외에도 서비스 통합 검색과 내결함성을 위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리본의 구성 요소 및 기능입니다. 앞서 리본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본의 구성 요소로는 룰, 핑, 서버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버 리스트, 로드 밸런싱 대상 서버 목록을 의미합니다. 설정을 통해 스태틱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유레카 등을 기반으로 다이나믹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룰, 요청을 보낼 서버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룰을 제공합니다. 라운드 로빈, 한 서버씩 돌아가면서 전달하는 방법. 어베일러블 필터링, 에러가 많은 서버를 제외하는 방법. 웨이티드 리스폰스 타임, 서버별 응답 시간에 따라 확률을 조절하는 방법. 핑, 서버 리스트가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논리입니다. 스태틱과 다이나믹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리트라이, 서버에게 응답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동일한 서버로 재시도하거나 다른 서버로 재시도하는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과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서,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로드 밸런싱을 하는 방식입니다.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서버 목록을 자동으로 추가 및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은 기존의 로드 밸런서로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로드 밸런싱하는 방식입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서버 목록을 수동으로 추가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넷플릭스 OSS에서 제공하는 API 게이트웨이로서 넷플릭스 OSS는 귤을 통해 API 호출 시 단일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귤은 동적 라우팅, 모니터링, 탄력성, 보안 등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L7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입니다. 단순한 라우팅 이외에도 요청과 응답을 동적으로 가로채 HTTP 메시지를 다룰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API 게이트웨이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사이에 위치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요청을 처리해줄 적절한 서비스로 라우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MSA를 구성하는 여러 서비스들의 엔드포인트가 API 게이트웨이에 의해 단일화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시스템의 복잡도를 숨기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MSA에서 API 게이트웨이는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함께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을 구현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API 게이트웨이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해줄 가용 상태의 서비스 네트워크 요소를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질의하여 해당 서비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흐름을 따라가셔 보면은 우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API 게이트웨이는 해당 요청을 받아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구분된 서비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조회하여 목적지를 판단합니다. 목적지가 확인되면 해당 목적지의 서비스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보통은 API 게이트웨이에서 클라이언트의 인증과 권한도 검사합니다. 귤의 기능을 정리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증 및 보안, 각 요청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요청을 거부한다. 모니터링, 의미 있는 데이터 및 통계를 제공한다.
동적 라우팅. 필요에 따라 요청을 다른 클러스터로 동적으로 라우팅한다. 스트레스 테스팅이라 하여 부하 테스팅입니다. 신규 추가한 서비스 또는 백엔드의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드랍. 정확히는 쉐딩이나 로드 쉐딩이라 하는데 각 요청에 대해 제한된 이상의 요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드랍하는 방식을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정적 응답 처리. 특정 요청에 대해서는 백엔드로 트래픽을 보내는 대신 즉시 응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종류입니다. 줄 필터를 상속하여 만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프리필터. 라우팅 이전에 실행되며 클라이언트 인증, 인가 등에 활용하는 것. 라우트 필터. 라우팅을 위해 단순히 URI 패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용하고자 할 때 활용. 포스트 필터. 라우팅 이후에 실행되며 상태 코드와 같이 응답 메시지를 빈번하게 조작해야 할 경우 활용. 에러 필터. 필터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 실행됩니다. 다음은 REST API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ST API는 REST란 의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는 용어의 약자로서 2000년도에 로이 필딩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최초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로이 필딩은 HTTP의 주요 저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웹 설계의 우수성에 비해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웹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서 REST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REST는 자원을 이름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REST API를 준수하여 설계된 API를 RESTful API라고 지칭합니다. 다음은 REST API의 특징이며 이 아래 설명한 6가지의 특징들을 잘 지키는 서비스 디자인을 보고 RESTful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니폼 인터페이스입니다. 유니폼 인터페이스는 URI로 지정한 리소스에 대한 조작을 통일되고 한정적인 인터페이스로 수행하는 아키텍처 스타일을 말합니다. HTTP 표준만 따르면 특정 플랫폼, 언어,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 가능한 URI로 리소스 조작 가능. 그 다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는 REST 서버는 API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 인증과 같은 기능을 직접 관리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내용이 명확해 서로 간의 의존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무상태성. 상태 정보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 서비스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구현이 간단해집니다. 캐시 가능. HTTP 웹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 가능하여 HTTP가 가진 캐싱 기능을 적용 가능합니다. 자체 표현 구조. REST API 메시지만 보고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자체 표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계층형 구조. REST 서버를 다중 계층으로 구성하여 보안, 로드 밸런싱, 암호화 계층 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REST API 메소드입니다. 이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을 API를 통해 통신하는 작은 서비스의 집합으로 개발하는 아키텍처형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에는 2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URI는 정보의 자원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에 대한 행위는 HTTP 메소드로 표현합니다. 이 HTTP 메소드에는 post, get, put, delete 이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의 메소드로 CRUD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EST API 호출의 예시입니다. 제어할 리소스와 작업은 URI와 HTTP 메소드를 이용하여 명시하고 해당 작업을 위한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리스폰스는 바디 영역의 JSON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위에 서비스로 사용자가 사용자 API한테 리퀘스트 put 유저 어드민의 유저 아이디 어드민이라는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이 어드민이라는 JSON을 보내면은 사용자 API는 그것을 받아서 리스폰스 메시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 API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put이라는 명령어를 해석하여 유저 아이디 어드민이고 유저 네임 어드민이라는 데이터를 작성하여 집어넣게 됩니다. 앞서 MSA를 구성할 때 있어서 어떠한 기능들을 써야 하는지 그 사용 방법들과 예시들을 배워보았습니다. 하지만 MSA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MSA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틴 파울러가 얘기하기를 모놀리식으로 관리하기에 특별히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라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MSA로 구성하여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면 MSA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SA 도입 시 체크리스트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요구할 만큼 시스템 복잡도가 높은가?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할 생각이 있는가? 비즈니스의 변화가 많은가? 특정 기능 혹은 특정 시간에 트래픽이 몰리는가? 데브옵스 문화, 기술을 받아들일 조직 문화가 구성되어 있는가?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두었는가? 도입할 경우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요구할 만큼의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가? 입니다. 이 대답들 중에서 예의 개수가 많을수록 MSA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SA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MSA를 구축하는 과정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처음 바닥부터 MSA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레거시 환경을 MSA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처음부터 MSA를 구축한다면 MSA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환경과 빌드, 배포 환경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MSA의 도입 효과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 영향도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비즈니스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과 빌드, 배포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입 효과는 매우 적어지겠지만 변경 영향도 또한 적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많은 기업의 구조상 처음부터 이상적인 MSA를 구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MSA로의 도입 방법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부 업무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고, 이는 신규 개발 업무, 독립적 업무 등 적용이 용이한 업무를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체 업무에 한 번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방법을 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MSA를 도입할 때 일체형 소프트웨어, 미니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체 업무를 단계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다음은 MSA 운영 환경에 대한 고민입니다. MSA를 구성하고 나서 운영할 때도 기존의 모놀리틱 구조보다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통적 환경에서 회사마다 구비하여야 하였으며, 유지보수를 기업이 떠맡아야 했고, 이 데이터 센터에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면
데이터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놀리틱 구조에서는 하나의 실패는 전체 시스템의 실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복구성이 좋은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는 이러한 단점들이 극복되지만 관리의 대상이 되는 컴포넌트의 수가 많아지며 데이터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개발 및 운영의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MSA 구조는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으로 인한 데이터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 데이터 일관성 처리를 위해 아래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MSA는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는 저장이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API를 통한 타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를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쇼핑몰 서비스들을 예로 들어서 주문 서비스가 주문을 넣을 때 페이먼트 테이블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고 각각의 API를 통해서 페이먼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페이먼트 서비스가 페이먼트 테이블로 정보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는 MSA가 적용된 시스템에서 이벤트 발생 시 해당 이벤트 로그를 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비동기 통신을 통해 시스템 내 통합을 수행하는 아키텍처입니다. 트랜잭션 실패 시 보상 트랜잭션 처리 방식으로 데이터 간의 일관성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은 아래 그림처럼 주문 시 재고가 부족할 때의 흐름으로 처음 주문 서비스에서 주문 생성 이벤트 전송, 지불 서비스에서 수신 후 주문 완료 이벤트 전송, 재고 서비스에서 받아서 재고가 남아있다면 그대로 주문 완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 재고가 부족할 경우 재고 부족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주문 서비스와 지불 서비스의 API를 통해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송하는 것을 보상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거입니다. 분산된 로그에 수집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예거란 분산 서비스 간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복잡한 MSA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MSA의 경우 단 한 번의 호출에도 상호작용하는 수십 개의 다른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요청의 수행 속도가 느릴 경우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모든 연결에 대해 추적하는 방식이 분산 추적이며 일반적으로 서비스 메쉬의 일부로 실행되는 분산 추적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하고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거는 분산 추적을 사용해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요청 경로를 추적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청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거는 실행 요청을 트레이스로 표시합니다. 트레이스는 시스템 전반에서 데이터 및 실행 경로를 나타냅니다. 트레이스는 한 개 이상의 스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팬이란 예거의 논리적 작업 단위입니다. 각 스팬에는 운영 작업의 이름, 시작 시간,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팬은 중첩되거나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거는 스팬과 트레이스를 수집, 저장, 시각화하는 여러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엔 예거 클라이언트는 분산 추적을 위한 오픈 트레이싱 API에 언어별 구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동으로 사용하거나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 예거 에이전트는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된 스팬을 수신하는 네트워크 대문으로 계측된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호스트에 배치됩니다. 콜렉터는 에이전트로부터 트레이스를 수신하여 처리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효성 검사, 색인 생성, 변환 등을 수행한 후 카산드라나 엘라스틱 서치 등의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커리는 저장소에서 트레이스를 검색한 후 UI로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예거의 구성 요소들은 쿠버네티스 통합 환경에서 분산 추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MSA의 장단점과 넷플릭스 OSS들의 핵심적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파스타를 활용한 MSA 구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